오늘도 즐겁게 얘기 나눠요. 들으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기.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쿤뷰. 안녕, 나는 수연이야. 안녕, 나는 승원이야. 오늘 우리가 리뷰할 콘텐츠는 2025년 8월 넷플릭스 다큐 시리즈 나는 생존자다 1화부터 8화까지야. 콤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유의해서 봐줘. 그럼 바로 오늘도 줄거리 소개해 가볼게. 충격적인 대한민국 실화를 다룬 2023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에 이은 나는 생존자다. 형제 복지원부터 JMS, 지존파, 그리고 삼풍 백화점까지 최악의 사건을 지나온 증인들을 직접 만나 당시에 그리고 현재의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충격적인 진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생존자들의 이야기 2025년 8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생존자다야. 바로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 좋아. 우리 첫 번째 키워드 볼까 말까인데 어떻게 봤어? 사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추천하지 않는다. 아, 그래? 어떤 면에서 추천을 안 하냐면은 아무래도 나는 뭐 이거 땡땡땡이다 이게 시리즈잖아. 근데 이 시리즈가 당연히 뭔가 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모두가 알아야 하는 사건에 대한 진실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집중도 면에서 이걸 보는 사람으로서 집중도 면에서 1시간짜리를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봐야지만 이게 이해가 돼. 아, 그치. 아무래도 사건이 길고 복잡한데 1시간 안에 압축하다 보니까 그치. 놓쳐서는 안 되지. 이게 딱 예로 들을 수 있는 게 우리가 보는 것 중에 옛날 재밌게 본 게 꼬꼬무라고 있었잖아. 아, 꼬꼬무. 응. 근데 그거는 사실 살짝 보다가 집중이 흐려져도 내용이 이해가 되거든. 아, 그래? 근데 얘는 진짜 1시간을 이 장면을 완전 집중해서 봐야지만 이 진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게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살짝 집중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보다 보면은 내용을 확 놓쳐버리고 그것도 다시 보기도 뭔가 좀 애매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인 면이 아니라 이런 다큐가 너무 심오한 다큐다 보니까 조금 집중도에서 떨어진다면은 보는 게 어렵다. 나도 사실 내가 이걸 리뷰를 해야 되니까 보긴 봤지만 나도 한 두세 번은 다시 봤어. 아, 그래? 갑자기 순간 놓치니까 뭐지? 왜 갑자기 넘어가 버렸지? 그러니까 다시 흐름을 보고. 놓쳤구나. 좀 그런 게 있어서 나같이 집중을 하다가 놓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런 사람들한테 보기에는 살짝은 딥한 내용의 다큐다 보니까 좀 더 라이트한 거를 보다가 이거를 접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 아, 근데 꼬꼬무는 아무래도 예능이고 얘는 다큐다 보니까 그치.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나 보다. 혹시 2023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 그거 봤어? 그건 봤지. 그건 봤어. 그때 그 JMS의 실체가 밝혀지고 또 내부 인물 중 중요 인물이었던 메이플이 공개에 등장하잖아. 맞아. 그래서 엄청난 화제가 됐고 그걸로 법정 선고도 이뤄지게 됐는데 이번에 그 후속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나는 생존자다. 이게 나는 이전 시리즈 본 사람이라면 그냥 이어서 쭉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보지 않았더라도 약간 의견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나는 근데 보지 않았더라도 사건 경위가 다 나오고 그치. 그리고 현재의 생존자들이 사건을 복귀하면서 상황 설명을 해주니까 이게 그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만 있다면 보는데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이게 실제 사건을 피해자가 말해주는 거라서 나는 오히려 그 잔혹하고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잖아. 그치. 그래서 심리학자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이 대한민국을 뒤흔든 그 역사적 사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알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현재는 어떨지 궁금한 사람들 있잖아. 맞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보길 추천해 라고 생각했지. 맞아.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2020년대를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인 거는 맞아. 이 시리즈가.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바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 그래, 우리가 원래는 인물 소개를 하지만 이번엔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시사인 이슈 토크로 바로 넘어가 볼게. 그래. 이번에 총 4편의 이야기가 있잖아. 맞지. 그중에 먼저 1화부터 2화까지가 형제 복지원인데 내가 이거를 한번 소개를 해줄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오케이. 이 88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거리의 불황인들이 눈에 안 보였으면 했어. 그래서 불황인을 거두는 시설에
사람 한 명당 지원금을 주는 등 정부가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의 형제복지원이라는 거대한 시설이 운영되게 된 계기가 된 거야. 근데 정말 거리를 떠도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쉼터가 되어주거나 지원을 해준 건 아니고 오히려 감옥보다 더 심한 생활을 하게 만든 거지. 폭력으로 다스리고 사람 죽어나가는 건 눈 깜짝도 안 하고 더더 문제는 실제로 불황인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맞아. 근데 정부 지원금을 목적으로 그냥 길 가던 사람들을 차에 태워 감금했다는 거지. 그 시설에 잡혀 들어간 아이들은 약 10여 년간 시설 내 끔찍하게 취급당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가지게 됐어. 그 시설의 우두머리인 박인근 원장은 그 안에서 납치, 강제노동, 유괴, 성폭력 등 숱한 몹쓸 짓을 지시하거나 방관했고 그렇게 쌓은 부로 그 일가는 지금까지 배가 부르다 못해 넘치게 살고 있대. 박정희 전두환 정부의 불황인 단속이란 명목으로 잡아들인 시민은 3천여 명, 공식 사망자만 551명에 달한다고 해. 여기엔 당시 경찰 공무원도 일조를 했고 이게 1975년부터 1987년까지의 일이라고 하니까 불과 몇십 년 전이잖아. 그치. 우리 부모님 세대잖아. 우리 부모님 세대지. 그러니까 이게 난 너무 끔찍하더라고. 그래서 그 인상 깊었던 장면이 몇 개 내가 뽑아봤는데 먼저 그 동생을 구하려다가 장애를 가진 누나가 나오잖아. 나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 누나가 4학년이고 동생은 불과 2학년이야. 근데 그 4학년짜리 11살 아이가 이게 좀 잘못됐다. 우린 여길 빠져나가야 한다. 라는 마음으로 동생을 좀 어떻게든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맞아. 그때 보면 이렇게 데려나가려고 했었지. 근데 결국 막 구타 당하고 이러면서 지금은 그 현명하고 똑똑했던 아이가 장애를 갖게 되잖아. 직접장애. 그게 너무 안타깝고 또 동생이 내가 그때 누나한테 욕을 하지 말고 누나 손을 잡고 따라갔어야 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그게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 그치. 나도 이 편을 다 봤잖아. 내가 최근에 공포 영화를 하나 봤었거든. 근데 정말로 무서운 거는 사람인 것 같아. 그치. 그게 제일 공포지.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나. 맞아. 그래서 더 무서운 장면이 하나 그 뒤로 또 나오는데 알지. 바로 그 호주에 가도 나 몰라라 해요. 맞아. 이게 끝에 그 피해자가 사과 한마디면 된다. 이래서 PD를 따라서 호주에 가고 또 실제 이 원장의 집 앞에 찾아가잖아. 그치. 근데 살아있을 당시에 찾아갔는데 그 양옆에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 인권은 누가 지켜주냐 이러잖아. 그러면 그 3천여 명의 인권은 대체 뭔데? 그게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 그거 보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는? 그치. 그러더라고. 고작 그런 걸로 막 찾아갔다고 성을 내다니 뭐 때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호주에 직접 일가를 찾아가도 우리는 아무 연관 없다 하는 그 뻔뻔한 모습. 맞아. 근데 나는 진짜 이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거든. 근데 내 가슴이 너무 답답하더라고. 근데 그걸 눈앞에서 직접 목도한 그 피해자, 그 피해 남성분은 어떻겠어? 나였으면은 진짜 나쁜 생각도 해봤을 것 같아. 진짜 그 소리를 들었더라면은 눈 돌아갔을 것 같아. 그냥 바로 내리쳐. 그냥 진짜로. 진짜 어이가 너무 없고 이거 피해자들 유가족들은 마음이 상상이 안 가. 그치. 그러면 우리 그 다음으로 3화부터 4화까지 에피소드도 있잖아. 이게 되게 다 무거운 내용이라 이제 3화부터 4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JMS 이 얘기를 다루고 있잖아. 그치? 나는 생존자다. 이 JMS 편은 이제 한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기독교 복음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종교 집단의 어떤 실체를 파헤친 내용이야. 이제 교주 정명석은 이제 신의 말씀을 전한다며 수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현혹을 했고 그 속에서 이제 성폭력과 인권 유린이 자행을 했고 생존자들이 이제 이번에 나왔잖아. 나오면서 그 믿음이 무너진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면서 그 과정이 어땠고 그거를 이제 직접 증언도 했고 그러면서 이게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좀 요즘 말로 하면 좀 가스라이팅과 그치. 이 성범죄 집단이었던 JMS. 그래서 이 편은 사실 그 안에서 벗어난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좀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우리 사회가 경계해야 할 경종이 울리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거에 보면 현혹되기 쉽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이 실체가 이렇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그런 걸 갖고 있어야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이 나는 생존자가 보여주는 강력함은 사실상 경각심을 잊지 말자. 좀 그걸 많이 보여주는 건데, 나도 이거 보면서 진짜 그 뻔뻔함이 정말 대단하구나. 난 특히 그 2인자가 맞아. 이번에는 와. 나는 신이다에 이어서 이번에 2인자 정조은을 조명했다는 게 좀 차이인 것 같아. 나 그 정조은이 연설하는 내용 있잖아. 이거 막아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 그럴 일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파헤치니까 뭐라 해. 그래, 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근데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듯이 자기 홀라당 빠지려고, 자기 살려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우리 선생님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뭐 꼬리친 거겠지. 막 이런 느낌으로 말하더니만 뭔가 진실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하는 소리가, 사실 내가 뭘 할 수 있었겠냐.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근데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식으로 나가니까 와, 진짜 이 뻔뻔함도 정도껏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신이다, 나는 생존자다. 아니야, 그냥 나는 악마다야. 그 사람들은. 자, 악마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보여준 그 뻔뻔함에 난 너무 소름 돋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편에서 생존자분들이 이제 어떤 우리한테 울리는 그런 말을 해주잖아. 응, 맞아. 근데 다른 편과 다르게 이 JMS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나로 하여금 나는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 근데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세상에 알려야 될 누군가의 목소리는 있어야 된다. 난 그게 너무 슬펐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치유가 되지 않아. 본인들도 알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 이 사람들 뭘 잘못했다고. 이런 걸 겪고 아픔을 치유도 못하는데 이 아픔을 가진 채로 싸워야 된다는 게 그냥 보는 내내 답답했었어. 그치,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다음 5화부터 6화가 지존파의 이야기지.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다 보니까. 근데 나는 이거를 얼핏 생각났다? 왜냐하면 난 이 사건을 잘 몰랐어. 진짜? 난 이거 잘 몰랐는데 그냥 얼핏 자료 화면으로 한번 본 적이 있나? 이 정도였거든. 그래서 이 사건은 나에게 좀 낯선 사건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지존파는 1993년 대학 입시 부정 사건을 계기로 돈이 많은 자의 돈을 빼앗아 10억의 돈을 모은다는 계획을 가진 연쇄살인 조직이었어. 특이점은 조직원 모두가 20대 초중반이었고 또 이때 당시 연쇄살인하면 2-3명이 짝을 이루는데 여기는 다인원 7명이었잖아. 그치, 집단이었지 완전. 그게 좀 달랐고 또 그 두목이 감방에 있는데 그 명령을 충실히 따랐다는 점? 그게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 이 부자를 경멸해서 당시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무작위로 납치해 돈을 갈취하고 또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사실 이들이 납치한 그리고 살해한 이들은 모두 그들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었어. 뭐 중고 그랜저를 산 악사라든가 카페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추석 벌초를 하던 중에 납치된 중소기업 사장 부부였고 또 그 첫 범행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강간을 저지른 사람도 퇴근하던 은행원이었대. 맞아. 그러니까 대의라고 생각하던 것도 사실은 아니었던 거야. 근데 아무튼 행동대장이던 조직원 중 한 명이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연정을 느껴 그 피해자 한 명이 목숨을 부지하게 했고 또 이후 이 피해자가 납치 9일 만에 탈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돼. 그러면서 지존파는 검거된다. 이런 내용이야. 그치. 이 지존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도 뭐 그 당시 사람이 아니니까 나도 나중에 성인이 돼서 알게 됐는데 그때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충격적이었어. 그치, 충격적이지.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사람들은 연쇄살인범 집단을 넘어서 진짜 그냥 테러 집단이랑 다름없었어. 내가 봤을 때는. 맞지.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수법으로, 그리고 사실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10억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지만 그것도 아니야. 그냥 본인들의 사륙 이런 것들에 대한 무차별적으로 행위를 한 정말 사이코패스 집단이지 사실. 그렇지. 근데 나는 그중에 두목이 제일 어, 내가 그 나무위키 이걸 조사하면서 읽어봤는데
두목이 이렇게 모은 거잖아. 그치. 어디서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뭐 포커 치고 이런 애들 꼬셔다가 맞아. 막 얘기를 나누는데 그 두목이 죄질이 말도 못하더라고. 특히나 생존자다를 보면 알겠지만 인터뷰 내용이 나오잖아. 진짜 인터뷰 내용 보면은 자기는 사람이 아니다. 그치. 나는 악마다. 이렇게 그냥 대놓고 본인을 맞다, 내가 죽였다. 왜 죽였나요? 하니까 그냥 이유도 없어. 거의 보면 뭐 이렇게 뭐 말을 하는데 사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해. 그치. 그냥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거야 그 사람들은. 그냥 그걸 보고 진짜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 속에 이런 잔혹한 역사가 있구나를 보여준 게 이 지존파 내용이었던 것 같아. 맞아. 그중에 조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나는 그 조직원 모두가 붙잡혔는데 전원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 그치. 근데 그 전부터 90 몇 년부터 우리나라엔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그치. 우리나라가 보통 안 한 지 오래됐지.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이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라는 게 다큐멘터리에 딱 나오니까 그냥 선고만 내렸고 뭐 없었겠구나 하고 그냥 멍하니 보고 있었어. 근데 몇 장면 뒤에 바로 사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지? 했는데 찾아보니까 지존파의 사형 집행이 1995년이었대. 95년도. 근데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이 1997년이었대. 다행히 들어갔네. 사람들. 그래서 보면서 나는 당연히 집행이 안 되겠거니, 왜냐면 난 이 사건을 모르니까. 그치. 그렇게 봤다가 사형이 돼가지고 예상 외여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건 그 단 한 명의 피해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행동대장 중에 김현양이 피해자에게 연정을 느끼고 목숨을 부지하도록 돕고 또 탈출도 그냥 약간 방관? 그치. 하는 식으로 냅뒀잖아. 알고 있었는데 그냥 냅둔 거지. 그래서 그 장면이 조금 뭐랄까 신선했달까? 그 탈출 직전 그때 했던 말도 기억에 좀 남더라고. 본인은 두목의 범행에 휩쓸려서 가족이 묶여서 더 이상 발을 뺄 수 없는데 이렇게 그 피해자에게 말하는데 후회하는 속내를 비추는 듯해서 누가 이거를 전달했겠어, 이 피해자가 아니면. 그래서 나는 그것도 뭐랄까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범인의 메시지 같은 그치. 느낌이어서 인상 깊었던 것 같아. 맞아. 나도 거기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다큐를 찍은 게 아닐까. 우리가 몰랐던 그 사람들의 목소리, 그 내용을 사실상 그 사람 말고는 말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에서 이런 또 우리가 몰랐던 이런 사실들도 있었구나. 그래도 나는 범죄자는 범죄자다. 그치, 범죄자지. 범죄자인데 요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게 좀 신기했어. 그치. 나도 그때 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싶었지. 그리고 그 덕분에 피해자가 목숨을 건졌으니까. 근데 그 김현양도 그러잖아. 어제 일 같다고. 벌써 30년이나 지났는데 자기는 이 사건이 피해자가 자기는 30년 전 일이라고 말하지만 당장 어제 일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던 거야. 트라우마지. 그치. 네. 항상 마지막엔 피해자들이 몫이라는 게 난 너무 그냥 화가 나. 그치. 진짜 그게 너무 화가 나. 가해자는 사라지면 끝이고 피해자는 남아서 힘들고 이게 무슨 세상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에피소드 삼풍백화점 편도 한번 소개해 줄래? 이건 너무나도 이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죠. 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의 상풍백화점이 단 20초 만에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일어났어. 이 사고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 명이 다쳤고 이번 다큐 나는 생존자는 이제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데 이 갑작스러운 굉음과 암흑 속에서의 공포 그리고 이 잔해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순간까지 이 작품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사실상 우리한테 그 안전 불감증이 부른 비극과 이 생존자들의 삶을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고 있거든 나는. 삼풍백화점 하면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몇 개 있거든. 가장 유명한 사진 그거 알아? 어떤 백화점이 무너져 내렸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 와중에 옷을 훔쳐가는 거. 모피 코트 이거? 그 사진이 아직까지 나는 소름이 돋거든. 인간의 욕망이 이 정도구나. 그리고 이번 삼풍백화점은 사실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물. 맞지. 사실 다 안 지켜졌어. 다
빼먹고. 맞아. 실제로 이거를 다룬 드라마도 많았거든 예전에. 아, 옛날에 내가 알기로는 상품백화점을 다룬 드라마가 있었어. 아 그래? 근데 진짜로 이게 백화점이 만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벽에 막 금이가 있고 막 그랬대. 어. 그리고 막 소리도 막 뭔가 이상한 소리. 이게 신설 건물에서는 들릴 수 없는 소리를. 나중에 실체를 보니까 다 안 지켜진 거지. 그치. 불법 증축에 말한 것처럼 철근 몇 개 빼먹고 그냥 그렇게 그냥 지어버린 거야. 빠르게. 왜냐 빨리 지어서 빨리 돈 벌려고. 그렇게 지어지고 만들어진 지 20초 만에 이제 무너지는데 20초 걸린 거지. 근데 그 중에 생존자 중에 그 잔해 속에서 무려 17일이었나? 맞아. 엄청 오래 버틴 버티신 분 있잖아. 생존자분. 근데 딱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치. 근데 내가 그러면 사람이 그런 말을 하거든. 시간이 흐르는 걸 모른다고. 이 내가 지금 여기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본인은 이 생존자분은 17일이라는 시간도 개념도 없었던 거야. 그냥 숨이 붙어 있는 한 계속 그 어둠 속에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뭐가 소리가 들리고 하면서 그 빛이 보여지면서 내가 살았구나. 그래 느꼈다는 게 살짝 그런 걸 우리가 느껴볼 일이 없잖아. 붕괴되는 공포? 없지. 없잖아. 상상도 안 하지. 근데 옛날에 영화 중에 왜 그 하정우 배우가 나온 영화 있거든. 터널이라고. 뭔지 알아. 터널이 무너지잖아. 근데 마지막에 구출이 되고 하정우가 그 와이프인 배우랑 터널을 지날 때 딱 그 장면이 있거든. 하정우도 터널을 지날 때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트라우마로 계속 남는 거지. 이 사람들은 어떻겠어. 그냥 백화점뿐만 아니라 건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 이제 앞으로. 그걸 보면서 진짜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이 상품백화점, 대한민국 역사상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그리고 이 일 덕분에 좀 더 이 건설적인 면에서 앞으로 이런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잘 보여줬던 것 같아. 좋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4가지 에피소드를 모두 요약을 해봤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즘 막 AI가 고도화되고 그치. 시스템도 진짜 많이 좋아지고 이랬는데 이게 또 이 같은 사건 사고들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사고가 이제 더 이상 없을까? 어떻게 생각해? 나는 도움은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사건과 사고는 그래도 끊이지 않을 거라 생각해. 나랑 똑같네. 왜냐면은 아무리 이 사회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우리 문명이 발전하고 AI 기술이 최첨단으로 진화해도 사고와 범죄는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어. 그 기술이 분명히 예방은 하겠지. 어떤 해결을 돕는 도구로서는 너무나도 큰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항상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냐인 것 같아.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전불감증, 책임 회피 이런 거, 그리고 경각심의 부재. 내가 좀 오늘 좀 멋있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런 게 반복된다면은 또 언제든지 고도화된 문명에서도 어떤 끔찍한 참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봐. 그래서 결국 사고를 막는 거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철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살아야지만 그나마 예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도 똑같이 생각해. 이게 도움은 되겠지. 줄어들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 앞서 봤던 4가지 사건이 다 사람이잖아. 맞아. 사람이 문제잖아. 그래서 결국 나도 똑같이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결정하는 일이니까 누가 그 일을 맡는지가 중요한 게 아닐까. 맞아. 나도 이렇게 생각했어. 하물며 우리가 사건을 보더라도 이건 재난이 아니에요. 이건 인재예요. 이러잖아. 근데 나도 인재인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리즈 나는 신이다, 나는 생존자다라는 걸 봤잖아. 그럼 이게 또 후속작이 또 2년 뒤에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나온다면 나는 땡땡땡? 뭐 어떤 땡땡땡으로 나올까? 내가 이거를 제목을 엄청 고민을 해봤거든. 어. 근데 나도 이거에 대한 제목은 정확하게 못 짓겠어. 근데 나는 뭔가 나는 생존자다라는 느낌 같은 제목으로 파트 2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아직 안 다룬 어떤 역사적인 것들이 많다고 난 생각하거든. 그치, 많지.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잊으면 안 되는 사건들 중에 나는 천안함 사건, 그리고 연평도 폭격 사건, 그리고 우리 때 내용이잖아, 세월호. 이 내용들을 좀 다뤄줬으면 해. 이걸 왜 다뤄줬으면 하냐면은 잊어서도 안 되지만 이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잊혀져 가는 것들이 있거든. 근데 그럴 때쯤에 한 번 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잊으면 안 된다는 거를 좀 주기적으로 뭔가 이런 다큐를 통해서 보여주면은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들 나랑 거의 동갑이었던 걸 기억하거든. 우리 또래야. 내가 알기로는 나랑 동갑일 거야. 왜냐면은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우리 학교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수학여행 이런 게 다 무산됐었거든. 친구들이 나랑 같은 98년생이어서 그럼 나랑 같은 지금 현재 28살이잖아. 지금은 생존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도는 나도 궁금하긴 해. 맞는 것 같아. 내가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으니까 우리가 1살 차이니까 중3, 고1이었으면 대충 대충 맞는 것 같더라고. 맞아. 그래서 아마 날 또래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로 넘어가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현재는 어떤지가 좀 궁금할 것 같아. 근데 나도 똑같이 생각했어. 이게 우리가 계속 과거의 이야기를 봤으니까 이제 우리 또래들이 뉴스에서 접한 그치. 그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또 이런 걸 다루면은 너무 가까이 있는 사건이라서 또 제작진이 위험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걸 제목을 붙였는데 나는 현재다 이렇게 붙였어. 나는 현재다. 현재의 사건을 좀 다뤄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번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해봤고, 그럼 이게 우리가 처음 한 다큐멘터리 리뷰잖아. 그러면 이전에 봤던 다큐멘터리 중에 혹시 뭐 추천할 만한 그런 게 있을까? 내가 이거를 추천해주고 싶어서 막 어제 찾아봤거든. 근데 죽어도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 내가 한 15년 전 정도에 영화관에서 봤던 다큐 영화였거든. 이게 내용이 소방에 관련된 거였는데 이게 당시에 이제 소방관들이 이제 화재를 진압하러 가는 현장인데, 여기가 나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 이 화재는 두 가지가 있대. 자연에서 나는 화재와 화학적인 요소로 나는 화재. 근데 이 당시에 이 화재는 화학적인 요소였던 거야. 그래서 아무리 물을 뿌려도 이 불이 진압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소방관들은 그것도 모르고 미리 현장에 들어갔는데 불은 안 꺼지고 계속 꺼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자기들 동료들 이렇게 구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야. 나 뭔가 아는 내용인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아빠랑 같이 이거를 보러 갔었거든. 근데 보면서 어렸잖아. 근데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 소방 관련 다큐를 보면은 그건 느껴지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의 그 갑갑함. 계속 이제 연기는 올라와서 뭔가 질식하거든. 그 갑갑함도 뭔가 느껴지고, 특히나 불은 우리도 뜨거운 걸 잘 알잖아. 그치. 그래서 이 화재에 대한 이 뜨거움이 나도 느껴지더라고. 막 진짜 보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근데 그게 그 현장을 막 CCTV 영상 막 이런 걸 토대로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막 증언하고 하는데, 와, 보는 내내 우리나라가 좀 다뤘으면 하는 그래서 다큐가 있다고 하면은 나는 좀 소방 관련된 다큐들 좀 더 많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근데 맞지. 난 이 내용에 대한 그게 이때 당시 이 제목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좀 아쉽더라고. 너무 궁금하다 나도. 혹시 아시는 분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한 15년 전 정도에 15년 전에 뭘까? 네, 나왔던 건데 이제 소방 관련된 다큐 영화. 찾아보고 싶네. 나는 어떤 걸 갖고 왔냐면 교양과제로 본 넷플릭스 다큐 하나 있거든. 교양과제로. 교양과제로 레포트를 써오라 했어 교수님이. 그게 인상 깊기도 했고, 뭐냐면 바로 나의 문어 선생님. 나의 문어 선생님? 아마 넷플릭스 가면 볼 수 있을 거야. 그게 딱 떠 있는데, 이게 문어 선생님 그냥 바다 들어가서 문어 보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래서 나도 재미없을 것 같은데 레포트 어떻게 쓰지? 큰일 났다 하고 봤는데 아니야. 이게 은근 잔잔하면서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더라고. 무슨 내용이냐면 해양 다큐멘터리 감독이 좀 삶의 무기력함을 느꼈어. 그때 바닷속에 들어가서 한 문어를 만나는데 그 문어의 한 1년 동안 생애를 쭉 지켜봐. 그 문어를? 하나의 문어를. 딱 한 마리의 문어를. 야. 근데 문어가 정말 지능이 높고 이 사람과 신뢰를 쌓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해야 되지? 문어 새끼? 문어 아가? 문어 새끼. 낳으려고 하면서 이제 자기는 목숨을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만남부터 죽음까지 쭉 다루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잔잔한 울림? 뭉클함? 약간 이런 게 생기더라고. 그래서 난 요거 한번 추천해보고 싶어. 문어도 키우라면 키울 수 있을걸? 문어 지능 되게 높아. 높으니까. 근데 뭔가 근데 생애가 좀 짧지. 그치. 근데 그런 내용이구나. 나도 한번 봐야겠다 이거는. 볼만한 것 같아.
문어를 관찰을 한다? 되게 신기하다. 일단은. 그리고 내용도 꽤 감동적이었어. 그렇구만.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드르르탁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좋아. 어떤 장면이 좀 인상 깊었을까? 아무래도 생존자분들의 그 마지막 한마디들, 각 편의 그 한마디들, 난 그게 가장 어쩔 수 없이 인상 깊을 수밖에 없다고 봐. 내가 지금 왜 눈이 동그래졌는지 알아? 나랑 같아서. 아주 똑같아. 진짜로. 근데 사실 이 내용은 가장 인상 깊은 걸 뽑으라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 한마디. 나도 거기에 가장 인상 깊었어. 막 현재 상황을 알려준다든가 아니면 뭐 상품 백화점의 경우 이런 사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저기 광주 아파트 순살 아파트 사건 그치. 이런 거 계속 보여주는데 이 마지막을 이렇게 딱 정리하면서 뭔가 우리에게 생각을 좀 많이 일으키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다큐멘터리의 매력이 나타난 부분이지 않나. 나도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 그럼 오늘 우리가 리뷰한 2025년 8월 넷플릭스 다큐 나는 생존자다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게. 콤바.